야,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택시 차고지를 가득 메웠다. 야구방망이를 든 사내가 박정수 기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 놔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했다. 조폭 열댓 명이 둘러싼 가운데서도 박정수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섰다. 이 영감탱이가 끝까지. 쾅! 순간 벌어진 일을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방망이를 든 사내가 뒤로 날아가 차량 보닛에 처박혔다. 박정수의 오른손이 언제 움직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특전사 707 박정수 하사.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한다. 차고지에 모인 동료 기사들이 숨을 삼켰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박 기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군홧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님들, 저 늙은이가. 닥쳐. 박정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 한 걸음에 조폭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70 넘은 노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단련된 전사의 걸음이었다. 너희가 건드린 건 단순한 택시회사가 아니다. 이곳은 내가 지키는 곳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전우들이다. 쇠파이프가 휘둘러졌다. 박정수의 몸이 유령처럼 움직였다. 파이프는 허공을 갈랐고 역으로 날아온 주먹이 조폭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또 한 명이 쓰러졌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던진 강목이 박정수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는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다. 동시에 몸을 낮추며 돌진 상대의 무릎을 정확히 차올렸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오늘 너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택시 차고지에 첫 번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정수 기사는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출근했다. 낡은 소나타 택시의 보닛을 열고 엔진 상태를 점검하는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꼼꼼했다.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냉각수 양을 체크하며 타이어 공기압까지 하나하나 살폈다. 40여 년 전 특전사에서 배운 장비 점검의 습관은 여전히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박 기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사무실에서 나온 김 과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넸다. 이른 아침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 따뜻한 커피 향이 퍼져나갔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군대에서 몸에 밴 게 아직도 남아있어. 김 과장은 박정수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 온화한 노신사가 한때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칠흑 같은 밤에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투입되어 며칠씩 잠복하며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박정수의 가슴 깊은 곳에만 묻혀 있었다. 택시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자 다른 기사들도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중년 남성들이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택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사업 실패로, 누군가는 명예퇴직으로, 또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정수 형, 어제 매출 어땠어? 머리가 반백이 된 이 기사가 물었다. 65세의 이 기사는 한때 중견기업의 부장이었지만 IMF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그럭저럭이지 뭐. 요즘 앱 택시 때문에 장사가 영 시원찮아.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다 앱으로 부르더라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따라가기도 벅차.
평범한 아침 대화가 오갔다. 박정수는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며 출발 준비를 마쳤다. 오전 6시 그는 차고지를 나서 도심으로 향했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도로에는 새벽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이른 출근을 서두르는 차량들이 오가고 있었다. 첫 손님은 강남역에서 탄 출근길 직장인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택시에 타자마자 휴대폰에 코를 박았다. 정장이 약간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종로 3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는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40여 년 전 특전사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상황을 관찰하는 능력이었다. 백미러로 슬쩍 본 손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는 듯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빨간색으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인데 도로가 좀 막히네요. 샛길로 가도 될까요? 아, 네. 그러세요. 손님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필요 이상의 대화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대신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70년대 가요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다. 남진애님과 함께가 잔잔하게 차 안을 채웠다. 종로에 도착했을 때 손님이 갑자기 말했다. 기사님, 혹시 군대 나오셨어요?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운전하시는 게 왠지 군인 같으세요. 뭔가 절도 있다고 할까요? 박정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가끔 이런 손님들이 있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끼곤 했다. 차선을 바꾸는 타이밍, 신호를 예측하는 능력,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든 것이 특전사에서 몸에 밴 것들이었다. 그냥 오래 운전하다 보니 몸에 밴 거죠. 손님이 내리고 나서 박정수는 다시 강남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평일 오전의 서울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였다. 신호등, 횡단보도,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두 번째 손님은 병원에 가는 할머니였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택시에 올랐다.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욱 부드럽게 운전했다. 급정거나 급출발을 피하고 과속방지턱도 최대한 천천히 넘었다. 할머니가 편안해하는 것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말을 걸었다. 병원에 자주 가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해요. 당뇨 때문에.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원. 건강이 최고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실감해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병원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내리면서 감사하다며 1,000원을 더 얹어주었다. 젊은 기사들은 말도 안 걸고 빨리만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는 참 친절하네요. 별 말씀을요. 건강하세요. 할머니를 배웅하고 나서 박정수는 잠시 차 안에서 쉬었다. 아침부터 계속 운전하니 허리가 뻐근했다.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운전해도 온몸이 쑤셨다. 점심시간 즈음 박정수는 잠시 휴식을 위해 한강공원 인근에 차를 세웠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과 컵라면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다. 젊은 시절에는 전투 식량으로 며칠을 버티기도 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운 나이가 되었다. 한강을 바라보며 김밥을 먹는데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다. 30여 년 전 한강에서 진행했던 침투 훈련. 영하의 날씨에 한강을 헤엄쳐 건너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아이고, 박 선생. 여기 계셨네. 옆에 택시를 세운 것은 같은 회사 동료인 최 기사였다. 60대 중반의 최 기사는 회사에서 박정수와 가장 친한 사이였다. 10년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정이 들었다. 점심은 했나? 방금 먹었지. 자네도 김밥 하나 할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봄날의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멀리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다. 박 선생,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영 이상해.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던 박정수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놈들이 회사 주변을 어슬렁거려. 조폭 같은데 말이야. 문신도 있고 행색도 영 아니고. 박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는 했나? 김 과장이 했다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아직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면서. 특전사 시절 박정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직감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적이 정찰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다른 기사들도 알고 있나? 몇몇은 눈치챘지.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혹시 보호비 같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도 간혹 그런 일이 있었다. 영세한 업체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조직들.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후 운행을 재개한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웠다.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 근처를 지날 때는 특히 더 주의 깊게 관찰했다. 오후 3시쯤 그는 잠시 회사에 들렀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다. 차고지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나? 박정수가 다가가자 한 기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까 검은 승용차가 와서 한참 서 있다가 갔어요. 안에서 누가 내리지는 않았는데 계속 회사를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차 번호는 봤나? 너무 멀어서. 그런데 확실히 수상했어요.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박정수는 차고지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전투를 앞둔 전사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회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차고지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너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다. 목덜미에 문신이 보였고 말투와 행동에서 조폭 특유의 거친 분위기가 풍겼다. 박정수는 차를 세우고 천천히 내렸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노인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상대의 숫자와 위치, 무기 소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 어르신, 이 회사 기사 맞으시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다가왔다. 목에는 용 문신이 살짝 보였고 말투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다. 박정수는 그를 찬찬히 살폈다. 오른손잡이, 주머니에 뭔가 딱딱한 물건이 있음. 아마도 접이식 칼. 싸움 실력은 중간 정도로 추정. 그런데요? 사장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하시죠. 사내가 비웃었다.
담배 연기를 박정수의 얼굴에 일부러 뿜으며 말했다. 어르신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장 불러주세요. 급한 일이니까. 박정수는 사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상대의 체격, 서 있는 자세, 손의 위치,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3초 안에 제압할 수 있었다. 오른쪽 턱을 가격하고 무릎을 꺾은 다음 목을 조르면 끝.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사장님은 안 계십니다. 볼 일이 있으면 내일 다시 오시죠. 아, 이 어르신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위협적인 자세였다. 그때 사무실에서 김 과장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박 기사님, 들어가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이미 한 차례 위협을 받은 모양이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고지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귀는 밖에서 들리는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 아무 일 없을 거고 거부하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세한 회사예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안 그러면 위협적인 말투가 들렸다. 박정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상황을 더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새벽 4시 차고지는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차고지를 한 바퀴 돌며 주변을 살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전투를 앞둔 전초기지 같은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벌써 나오셨네요, 박 기사님. 경비 아저씨가 초소에서 나왔다. 60대 후반의 경비원은 밤새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추운 새벽 공기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잠이 안 와서요.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네, 조용했어요. 근데 어제 그 양아치들 때문에 신경이 쓰이네요. 혹시 밤에 와서 행패 부릴까봐 계속 순찰했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원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고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작은 배려였지만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챙기는 것이 중요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럴게요. 박 기사님도 조심하세요. 차고지 안으로 들어간 박정수는 자신의 택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어제 주차할 때와 미묘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일반인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특전사 출신인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차 주변을 살폈다. 타이어, 차체 하부, 엔진룸. 혹시 모를 위험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차를 살펴본 것은 분명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불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차고는 음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박정수는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특전사에서 배운 기술로 쉽게 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한 바퀴 더 돌며 흔적을 찾았다. 창문 아래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다. 어제는 없던 것들이었다. 누군가 밤에 와서 사무실을 염탐한 것이 분명했다. 박정수는 담배꽁초를 주워 살폈다. 외국 담배였다. 조폭들이 즐겨 피우는 종류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과장이었다. 박 기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회사입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큰일 났어요.
최 기사님이 어제 밤에 다치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대요. 얼굴이며 온몸이 엉망이라고. 경찰에서는 단순 폭행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어제 그놈들 짓이라는 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박정수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다.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했다. 병원이 어디입니까? 성모병원이요. 저도 지금 가는 길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선을 넘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특전사에서 배운 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박정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특전사 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몇몇은 아직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동료 기사들이 모여 있었다. 병실 앞 복도는 무거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최 기사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대학생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 기사의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박정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최 기사는 강한 분이니까 금방 나을 겁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최 기사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한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고 했다. 최 기사, 정신 좀 들어?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기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간신히 박정수를 알아본 듯 했다. 박 선생, 무리해서 말하지 마. 누가 그랬는지 봤나? 최 기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복이 두려운 것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최 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함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병실을 나온 기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복도에 모여 수군거리는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거 완전 협박 아닙니까? 우리 보고 겁먹으라고 일부러 최 기사님을 건드린 거잖아요. 맞아. 근데 증거가 없으니 경찰도 어쩔 수 없대. 그럼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해? 가족들도 있는데. 기사들 사이에서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다. 박정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조직 폭력배는 감당하기 힘든 존재였다. 일단 회사로 돌아가서 대책을 논의합시다. 김 과장의 말에 기사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다. 박정수는 잠시 뒤에 나왔다. 병원 주차장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박정수야. 응, 707 박정수. 오랜만이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내지. 철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말씀하세요. 선임님 부탁이라면 뭐든지요. 박정수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전화 너머 김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다.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 닿는 전우들에게 알려볼게요. 선임님 회사가 어디죠?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은 박정수는 다시 차에 올랐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적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전쟁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차고지 입구에 또다시 검은 승용차들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세 대였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내들의 숫자도 10명이 넘었다. 모두 험악한 인상에 곳곳에 문신이 보였다. 어이 영감들, 다 나와봐.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고함을 질렀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사무실에서 김 과장이 떨리는 다리로 나왔다. 다른 기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어제 우리가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무시하시는 것 같네. 그래서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나? 사내들이 비열하게 웃었다. 최 기사를 폭행한 것을 자랑하듯 떠벌리는 것이었다. 기사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당신들이 최 기사를 때렸다는 겁니까?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게 아니고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인사를 좀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그 영감이 좀 약하더라고요. 푸하.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차고지에 울려 퍼졌다. 기사들은 분노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상대는 무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조직 폭력배들이었다. 숫자도 많았고 젊고 건장했다.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볼까요? 보호비 얘기 들으셨죠? 한 달에 500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뭐라고요? 미쳤습니까? 김 과장이 소리쳤다. 그러자 한 사내가 다가와 김 과장의 멱살을 잡았다. 김 과장의 안경이 떨어져 나갔다. 어이, 안경제비. 말 조심해. 다음은 네가 병원 갈 수도 있어. 그때였다. 박정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손 놔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사내가 박정수를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할배는? 영웅 놀이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말한다. 손 놔라. 박정수의 눈빛이 변했다. 온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전사의 눈이었다.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특전사 대원의 눈빛이었다. 사내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야,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사내가 김 과장을 밀치고 박정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박정수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살짝 몸을 틀어 주먹을 피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사내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팔! 내 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조폭들도 기사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70이 넘은 노인이 30대 건장한 사내를 단번에 제압한 것이다. 뭐하고 있어? 저 늙은이 잡아. 리더의 고함에 조폭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박정수는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 특전사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이 수십 년 만에 되살아났다. 첫 번째로 달려든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뒤이어 날아온 발길질을 팔로 막으며 카운터를 날렸다. 정확히 급소를 가격당한 사내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박정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몸을 낮추며 회전, 상대의 무릎 뒤를 가격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이게 무슨. 기사들이 경악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박정수가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조폭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특전사의 위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다. 두세 명을 쓰러뜨렸지만 곧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박정수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었다.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강목이 어깨를 스쳤고 쇠파이프가 옆구리를 가격했다.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다. 박 기사님, 동료 기사들이 보다 못해 뛰어들었다. 비록 싸움 실력은 없었지만 동료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차고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엉켰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조폭들이 황급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다음에는 진짜 작살낸다. 특히 너 늙은이. 두고 봐. 리더가 박정수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검은 승용차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고 차고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기사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다가왔다. 박정수의 얼굴에는 약간의 상처가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다들 경미한 타박상 정도예요. 그보다 박 기사님, 대체 어떻게 그런 실력을. 박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래된 습관입니다. 잊고 있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폭들은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것이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고 특히 리더는 박정수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낡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에는 맨 아래 숨겨둔 작은 수첩을 찾았다. 거기에는 특전사 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미 김철수에게는 연락했지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박정수는 수첩을 넘기며 옛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씩 되새겼다. 최영호, 이상진, 강민수. 모두 한때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깨지고 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박정수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전사였고 전사는 싸울 줄 알았다. 필요하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중에도 박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폭들은 어떤 방법으로 보복해 올까? 그리고 자신은 동료들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특전사 대원이 되어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전우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두려움을 몰랐다. 오직 임무 완수만을 생각했다. 꿈에서 깨어난 박정수는 결심했다. 이번에도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택시 회사와 동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임무였다.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택시 회사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모든 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조폭들의 보복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일부 기사들은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고 나온 기사들도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퇴근했다. 박정수는 평소처럼 운행을 나갔다. 하지만 그의 감각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했고 수상한 차량이 따라오는지 살폈다. 특전사 시절 적진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처럼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오전 10시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철수였다. 선임님, 저 철수입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운행 중이야. 무슨 일이야? 제가 알아본 결과 그 조직이 서도파라는 곳이더군요. 서울 서쪽 일대에서 활동하는 꽤 큰 조직입니다. 박정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도파는 그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보호비 갈취,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업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규모가 어느 정도야? 조직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스는 최진혁이라는 자인데 정가만 10건이 넘는 흉악범이죠.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작은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직 폭력배였다.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철수야, 혹시 전우들 연락처 아직 가지고 있나? 네, 연락 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부탁하기는 미안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임님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전우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도움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점심 무렵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김 과장이었다. 박 기사님, 큰일 났어요. 회사에 빨리 와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에 박정수는 즉시 차를 돌렸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차고지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택시 여러 대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타이어는 모두 펑크가 나 있었다. 차체에는 스프레이로 욕설이 적혀 있었다. 새벽에 습격이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도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김 과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른 기사들도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다. 부서진 택시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업도 못하게 됐는데. 경찰은 뭐래요? CCTV를 확인 중이래요. 하지만 범인들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해서 식별이 어렵다고. 박정수는 부서진 택시들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폭들은 선을 넘었고 이제는 반격할 때였다. 김 과장님, 오늘은 모든 기사들 퇴근시키세요. 네, 하지만 위험합니다.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박정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가 되자 회사에는 박정수와 김 과장, 그리고 몇몇 젊은 기사들만 남았다. 그들은 부서진 택시를 정리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30대 후반의 젊은 기사가 말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다른 기사들보다는 혈기가 왕성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상대는 조직 폭력배들인데. 그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기사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박정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해가 지고 차고지에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박정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부서진 택시 한 대에 기대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과장과 다른 기사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이제 차고지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밤 9시가 되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차고지를 비췄다. 검은 승용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모두 5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조폭들은 강목과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 수가 20명이 넘었다. 리더인 듯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3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저 늙은이 뭐야? 아직도 여기 있네? 리더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다른 조폭들도 킥킥거리며 박정수를 둘러쌌다. 혼자서 우리를 기다린 거야? 용감하긴 한데 멍청하네. 박정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너희들을 기다린 게 맞다. 뭐, 하하, 이 영감이 정말 죽고 싶나 보네. 좋아, 소원대로 해줄게. 조폭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20명이 넘는 숫자였다. 아무리 박정수라도 맨손으로 상대하기에는 무리였다. 첫 번째 쇠파이프가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박정수는 간신히 피했지만 곧이어 날아온 강목에 어깨를 맞았다.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다. 나이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때려. 반죽음을 만들어. 사방에서 무기가 날아들었다. 박정수는 필사적으로 맞고 피했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무릎이 꺾이고 숨이 가빠왔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했다. 그때였다. 거기 멈춰.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조폭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차고지 입구에 10명 남짓한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모두 50대에서 60대의 중년 남성들이었지만 서 있는 자세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누구야, 너희들은? 조폭 리더가 물었다. 그때 사내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었다. 특전사 707 출신 김철수다. 저기 계신 분은 우리 선임이시다. 뭐? 특전사? 조폭들이 술렁거렸다. 김철수의 뒤에서 또 다른 사내들이 나타났다. 모두 합치면 20여 명이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박정수 하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정수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예전에 함께 복무했던 후임들이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김철수가 연락했구나. 철수야, 어떻게. 김 과장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선임님이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연락 닿는 전우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특전사 출신들이 천천히 조폭들을 둘러쌌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여전히 정예 전사의 기운이 느껴졌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특전사의 훈련은 몸에 배어 있었다. 야, 뭐 이런. 숫자는 우리가 더 많아. 조폭 리더가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본능적으로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숫자? 특전사에서는 일대 다 전투가 기본이다. 김철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호루라기였다. 삑!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특전사 출신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조폭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한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던 그들의 실력은 여전했다. 으악! 이게 뭐야? 조폭들의 비명이 차고지를 가득 메웠다. 특전사 출신들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상대를 제압했다. 불필요한 폭력은 쓰지 않았지만 저항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무력화시켰다. 한 조폭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특전사 출신 한 명이 능숙하게 피하며 역공을 가했다. 정확히 손목을 가격당한 조폭이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다른 조폭이 강목으로 내리치려 했지만 또 다른 특전사 출신이 나타나 팔을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강목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정수도 다시 전투에 가세했다. 전우들과 함께하니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노련한 팀워크로 조폭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한 명이 유인하면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제압하는 시기였다. 교과서적인 특전사의 전술이었다. 불과 10분도 안 되어 상황은 종료되었다. 20명이 넘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특전사 출신들은 수마나 거칠게 쉬지 않고 서 있었다. 일부는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대부분 멀쩡했다. 선임님,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다. 고맙다, 철수야. 박정수가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조폭 리더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너희들 이러고 무사할 줄 알아? 우리 조직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김철수가 리더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조직? 니네 조직 이름이 뭔데? 서도파야. 서울 서쪽은 다 우리 구역이라고. 서도파? 아, 그 양아치 집단? 김철수가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김철수야. 응, 그래. 서도파 놈들이 우리 선임님한테 시비를 걸었어. 뭐? 알았어. 전화를 끊은 김철수가 리더를 다시 바라보았다. 방금 내 조직 보스한테 연락했다. 내일 아침에 와서 사과하고 손 떼겠다더라. 뭐? 그게 무슨? 우리 특전사 전우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모르나 본데 전국에 수천 명이 있다. 건드리면 다 나선다. 내 보스는 그걸 아는 거지. 리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은 것이다. 특전사 전우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 한 번 전우는 영원한 전우라. 리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은 것이다. 특전사 전우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다. 한 번 전우는 영원한 전우라는 그들의 신조는 전국 어디서나 통했다. 이제 알겠나? 우리 선임님과 이 택시 회사에 다시는 손대지 마라. 만약 또 건드렸다가는. 김철수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조폭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폭들은 모두 순순히 연행되었다. 특전사 출신들은 정당방위였음을 증언했고 김 과장도 그동안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CCTV 영상도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폭들의 혐의는 명백했다. 선임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고맙다. 다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우끼리는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특전사 출신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박정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전우회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고지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박정수는 부서진 택시들을 둘러보았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는 안전했다. 더 이상 조폭들의 위협은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서도파 보스가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사내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뒤에는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 부하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김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박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도파 보스와 간부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보였다. 특전사 전우회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 보상금입니다. 보스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김 과장이 받아 확인하니 수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부서진 택시를 수리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최 기사님 병원비와 위로금도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도파 일행이 떠나고 차고지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기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부서진 택시들을 수리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돌았다. 박 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특전사 전우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인가요? 김 과장이 물었다. 박정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끈끈한 겁니다. 한번 전우는 영원한 전우니까요. 서로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달려가는 거죠. 그날 이후 택시 회사에는 다시는 조폭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서울 서쪽 일대의 모든 택시 회사에서 보호비 갈취가 사라졌다. 서도파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이다. 며칠 후 최 기사가 퇴원했다. 여전히 얼굴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그는 박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박 선생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기사들은 더욱 단결했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다. 박정수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다.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모두의 수호자였다. 어느 날 오후 박정수는 한강공원에서 쉬고 있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철수였다. 선임님, 잘 지내시죠? 그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다음 주에 전우회 모임이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다들 선임님 뵙고 싶어 해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가야지. 오랜만에 얼굴들 보고 싶네. 전화를 끊고 박정수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인생도 그랬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쳤지만 결국은 평온을 되찾았다. 특전사 시절의 전우들, 그리고 지금의 택시 회사 동료들, 모두가 그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었다. 그것이 전사의 숙명이자 자부심이었다. 서도파 사건이 일단락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택시 회사는 완전히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기사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수호자가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박정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기사들도 일찍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차고지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 기사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서도파가 완전히 해체됐대요. 젊은 기사 하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마트폰을 들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다.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간부들을 다 잡았다더라고요. 우리 회사 사건이 계기가 됐대요. 검찰에서도 여죄를 추궁해서 조직 자체를 와해시켰다고 하네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특전사 전우회가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도파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조직들도 눈치를 보며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잘 됐네요. 이제 정말 걱정 없겠습니다. 김 과장이 환한 얼굴로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박 기사님, 사장님이 뵙자고 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네요. 사장실로 들어가자 60대 초반의 사장이 일어나 박정수를 맞았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박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사실 제가 박 기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사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가 이번 일로 언론에도 소개되고 좋은 이미지를 얻었어요. 덕분에 법인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박 기사님께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택시 운전도 하시면서요. 추가 수당도 드리고 정년도 없애드리겠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소소하게 사는 게 제게는 맞아요. 대신 다른 기사들을 더 챙겨주세요. 특히 최 기사 같은 분들을요. 사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박정수의 성품을 알기에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특별 보너스는 꼭 받아주세요.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사장실을 나온 박정수는 다시 택시에 올랐다. 오늘도 서울거리는 분주했고 어딘가로 가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첫 손님은 젊은 여성이었다. 회사에 늦을 것 같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빠른 길로 모시겠습니다. 박정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여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능숙하게 차를 몰며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 나갔다. 특전사에서 배운 지형 파악 능력이 이럴 때 유용했다. 복잡한 서울 도심을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누비고 다녔다. 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일이니까요. 점심시간 박정수는 병원에 들렀다. 최 기사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한 후였지만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최 기사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박 선생, 어서 와요. 오늘 검진 결과는 어떤가? 아주 양호하대요.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박 선생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 기사는 다음 주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예정이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 돼요. 우리에게는 박 선생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과찬이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킨 거지. 병원을 나온 박정수는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도로 위의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보도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이었다. 저녁 무렵 박정수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택시를 세운 것은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다. 기사님,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태워주셨던 특전사 병사예요. 아, 그때 그 친구구나. 또 휴가 나왔어?
네, 이번엔 포상 휴가예요. 훈련에서 1등해서 받았어요. 20살 남짓한 병사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박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잘했네. 역시 특전사답구나. 선배님 덕분이에요. 선배님 말씀 기억하면서 훈련했거든요. 강한 것보다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요. 병사는 신나서 훈련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극한의 체력 훈련, 침투 작전 훈련, 그리고 전우들과의 끈끈한 우정. 박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선배님, 저도 전역하면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좋은 생각이야. 특전사 정신은 전역해도 사라지지 않거든.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병사가 내릴 때 거스름돈을 거절했다. 이번에도 박정수는 후배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다음에 또 뵐게요. 병사가 경례를 하고 사라졌다. 박정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젊은 후배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다는 것이 뿌듯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정수는 회사로 돌아왔다. 차고지에는 몇몇 기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박 기사님,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박정수는 택시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다.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 기사님, 이거 보세요. 김 과장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트로피가 들어 있었다. 올해의 모범 기사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만든 상이에요. 만장일치로 박 기사님이 선정되셨어요. 이런 걸 왜? 받아주세요. 저희의 마음이니까요. 박정수는 쑥스러운 듯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화려한 상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더욱 값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정수는 트로피를 가방에 넣고 걸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다. 집에 도착하자 손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 입학 후 더욱 의젓해진 손자였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요. 무슨 발표? 현대사 수업에서 특전사의 역사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택시 회사를 지켰는지도요. 교수님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박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교육 자료가 되다니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다. 과장하지는 않았겠지?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니까요. 그날 밤 박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특전사 대원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전우들과 함께 웃으며 임무를 완수하는 꿈이었다. 다음 날 새벽 여전히 첫 번째로 출근한 박정수는 택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안전운전, 친절운전. 박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차고지를 나섰다. 떠오르는 태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며칠 후 박정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특전사 전후의 정기 모임이었다. 서도파 사건 이후 처음 있는 모임이었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한 식당이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전우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50대에서 70대의 중노년 남성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특전사의 자부심이 남아 있었다. 박정수 선배님, 어서 오세요. 전우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정수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다들 고맙네. 그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철수가 박정수를 주빈석으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전우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 특전사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잖아요. 특전사 전우회의 힘 이런 제목으로요. 한 후배가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서도파 사건의 전말과 함께 특전사 전우회의 끈끈한 결속력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과분한 관심이네. 우리는 그저 전우를 도운 것뿐인데 그게 바로 특전사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다치면 모두가 아픈 거죠. 전우들과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군 시절의 추억, 전역 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선배님, 혹시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막내 후배의 요청에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특전사는 단순히 강한 군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사를 만드는 곳이죠. 그리고 진정한 전사란 힘을 가졌지만 함부로 쓰지 않고 약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과 정신은 전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뿐이죠. 군에서는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우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박정수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말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정수는 가슴이 뿌듯했다. 전우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언제든 서로를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특전사 전우회의 진정한 힘이었다. 다음 날 박정수는 평소처럼 택시 운전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충만했다. 그에게는 두 가족이 있었다. 하나는 택시 회사의 동료들이고 다른 하나는 특전사 전우들이었다. 모두가 그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정수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다. 택시를 탄 것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서도파의 전 보스였다. 박정수 기사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만. 저 기억하시죠? 한 달 전에 사과드리러 갔던.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의 얼굴에는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은 평범한 사업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계기로 완전히 손 씻었어요. 기사님 덕분입니다. 제 덕분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죠. 아닙니다. 기사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폭력이 아니라 신념과 전우회였죠. 그걸 보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남자는 요금의 몇 배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요금만 받겠습니다. 박정수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정확한 요금만 지불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남자가 내린 후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특전사에서 배운 정신이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저녁 무렵 박정수는 회사로 돌아왔다. 차고지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다. 기사들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박 기사님, 오늘 매출 어떠셨어요? 그럭저럭이지. 자네는? 오늘 대박이었어요. 공항 손님을 2번이나 모셨거든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동료들의 정이었다. 그때 김 과장이 뛰어나왔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가 국토부에서 모범 운송업체로 선정됐대요. 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박정수도 미소를 지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결과였다. 이거 다 박 기사님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지. 축하 분위기 속에서 박정수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특전사에서의 젊은 시절, 택시 기사로의 제2의 인생,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 모든 것이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TV 뉴스에 우리 회사 나왔어요. 당신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자랑스러워해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박정수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당신 후회 안 해요? 더 큰 자리 제안도 있었다면서요. 후회 안 해. 나는 지금이 좋아. 평범하게 살면서 가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중에 박정수는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특전사 시절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의 자신과 전우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택시회사 동료들과의 사진이 있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박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을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그리고 박정수도 그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새벽 박정수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했다. 차고지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박 기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택시 시동을 걸고 차고지를 나서는 박정수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청년이었다. 오늘도 그는 서울 거리를 누빌 것이다.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면서 때로는 작은 위로가 되어주면서 그것이 특전사 출신 택시 기사 박정수의 일상이자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거창한 영웅이 아닌 일상을 지키는 작은 수호자.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박정수였고 그것이 진정한 특전사 정신이었다.